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시간입니다. 선생님을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얼른 상황이 좋아져서 여러분들과 학교에서 웃으며 수업할 날이 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배워볼 주제는 지구환경 변화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구의 46억 년이라는 정말 거대한 역사를, 즉 지질시대를 시대별로 구분해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과 지질시대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지질시대 탈출하기라는 미션을 여러분들한테 주었습니다. 혹시 탈출 잘 하셨나요? 오늘은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 한번 볼게요. 지질시대, 그 다음에 지질시대의 생물, 그 다음에 대멸종, 그 다음에 지질시대의 환경,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둬서 우리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석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데요. 화석이란 것은 땅속에서 파낸 것이라는 뜻의 라틴어 파실스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우리 화석을 파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fossil, 지층을 조사하다 보면은 생물체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지층은 뭐냐면은 땅지거든요. 옆에 선생님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땅이 층층이 쌓인 거, 그걸 지층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런 식으로 흔적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랜 시간 지층 속에 묻혀 있다가 이제 윗부분이 침식되어서 사라지게 되면은 지표로 노출이 되겠죠.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화석이다라는 거. 그래서 과거 지구상에 살던 생물들은 특정한 환경에서 퇴적될 경우 흔적이 없어지지 않고 남게 되는데, 이러한 흔적들을 화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층에 남아있는 화석들은요, 지층과 더불어 지구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사리 화석이 있는데요. 고사리 화석이 발견된 지역은 과거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지역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선생님이 대학 시절에 망치 들고 화석 찾으러 갔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망치를 든 모습이 보이고요. 실제로 우리 셰일이라는 돌을 못을 대고 망치로 퐁 하면은 쪼개지게 되는데요. 이때 화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쉽게도 선생님은 식물 화석밖에 발견을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시작은 가볍게 해야 돼서 이런 사진 한번 준비해 보았고요. 먼저 우리 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654, 256, 4654, 256. 이유 묻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4654, 256. 이거는 어떤 숫자냐면요, 우리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칸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들의 기준이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휴대폰 비밀번호가 4654, 256이거든요. 나중에 선생님 휴대폰 보게 되면은 한번 입력해 보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인간이 일생을 지나면서 아마 가정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뭐 소년기, 청소년기, 노년기, 이러한 시대를 뭔가 구분할 수 있으면은 그 당시에 무엇을 했는지 효과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구의 역사 46억 년을 그런 시대로 구분을 하고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46억 년 전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약 1만 년 전까지의 시기를 우리 지질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는 지구의 생성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였고요. 지질시대는 지구 전체의 역사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TMI라고 이렇게 쓰는 건요, 여러분들 참고사항이지 너무 머리 써서 외울 필요는 없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지질시대는 화석 기록이 매우 드문 시기와 화석이 많이 산출되는 시기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런 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석 기록이 매우 드문 시대랑 이렇게 많이 산출되는 시대로 첫 번째 이렇게 크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칸브리아 시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석이 많이 산출되는 시기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얘를 구분하는 이유는요, 고생대에 살았던 애들이 한번 싹 멸종을 하고 그 다음에 중생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에서 또 신생대로 넘어갈 때 싹 멸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애들이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였고 시기 아까 외웠던 숫자 기억하세요? 46, 54, 25, 6 46, 54, 25, 6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알리는 시대 구분 한번 해보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캄브리아 시대는 지구상의 생물이 등장하지 않았거나 매우 적어서 화석이 거의 산출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구 역사에서 약 88%의 기간을 차지하는 정말 긴 시간이다라는 거. 그래서 약 46억 년 전에서 5억 4,100만 년 전까지 정말 긴 시간을 차지한다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물들이 많았던 시기는 환경과 고생물들의 급변에 따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세분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4개의 시대에서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환경이 변화가 있었으며 어떠한 생물들이 살았는지에 초점을 둬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캄브리아 시대 끝나고 고생대, 쌍멸종, 중생대, 쌍멸종, 그 다음에 신생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먼저 성캄브리아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약 46억 년 전에서 5억 4,100만 년 전까지를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말을 하고요. 해양에서 사이아노박테리아와 같은 광합성 생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현미경으로 볼 정도로 정말 큰 크기, 비교적 그런 생물인데 얘가 등장함으로써 물속의 산소량이 조금씩 증가합니다. 우리 광합성이라는 것은 CO2를 가지고 O2로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속의 산소량이 증가하였고 이 시기에 생성된 지층에서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이 산출됩니다. 얘가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인데요. 이게 뭔 화석이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지층, 땅이 이렇게 층층층층 쌓인 거거든요. 사이아노박테리아가 같이 퇴적되면서 이런 식으로 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흔적을 남겼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화석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 그 자체가 뭔가 생물은 아니고 사이아노박테리아들이 이렇게 땅속에 묻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을 스트로마톨라이트다라고 한다라는 거. 오늘날 성캄브리아 시대의 생물들이 화석으로 산출되는 경우는 비교적 드뭅니다. 생물의 개체수가 일단 많지 않았고요. 대기 중에 산소량도 부족했으며 우리 최초의 그 생물 바닷속에서 광합성하기 바쁜데 대기에 산소 공급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내리째는 자외선 때문이다. 자외선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 태양이 주는 빛 중에서 자외선은 우리 피부암을 유발시킬 정도로 살짝 유해한 그러한 빛이죠. 원래 우리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배우면서 우리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줬죠. 하지만 이때 대기 중에 산소가 부족해서 오존층이 형성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외선 같은 거 영향을 생각을 해주면은 생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생물의 활동 영역이 물속으로 제한되었고요. 껍질이나 뼈가 없어서 퇴적물 속에 묻히더라도 화석으로 보존되기 어려웠다라는 거. 그 다음으로 고생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5억 4천만 년 전에서 2억 5,200만 년 전까지인데 다시 말해서 성캄브리아 시대랑 고생대로 넘어가기 그 경계에서 단단한 껍질과 뼈를 가진 해양 생물들이 빠르게 번성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이것을 유식하게 캄브리아기 생물 대폭발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때 많은 생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우리 삼엽충과 같은 무척추 동물 등이 엄청나게 번성을 하였고 중기에는 척추 동물인 어류가 크게 늘어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 광합성 바다에서 열심히 하는데 이제 바닷속에 산소가 충분해요. 그러면은 뭐 물의 증발을 통해서 우리 이제 대기 중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존층이 이제 형성이 되고 점점 두꺼워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존층 화학식이 O3거든요. 뭔가 O2랑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존층이 이제 두꺼워지면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육지로 슬금슬금 올라올 수 있는 거겠죠. 생물들이.
또한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이 우리 고생대에 번성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고생대에서 기억하셔야 될 화석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삼엽충이고 하나는 양치식물인데, 삼엽충은 이런 식으로 줄무늬가 3개 있다라고 해서 우리 삼엽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엽충과 양치식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중생대로 넘어갈 건데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고생대 말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대륙들이 거대한 판게아를 형성하였습니다. 이 단어 중학교 때도 한번 들어봤을 것 같은데, 지금 보는 그림과 같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륙들의 위치랑 살짝 다른 느낌이 나죠? 대륙들이 우리 판도 배웠듯이 살짝 이렇게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이 시기에 다 하나로 뭉쳐있던, 다시 말해서 그것을 판게아라고 하는데, 판게아가 형성되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 살고 쟤는 여기에 살았는데 각각의 환경에 적응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러면 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생물들이 적응을 못했습니다. 많은 생물들이. 그래서 생물들이 멸종하는 원인이 이 판게아 형성 때문에 되었고요. 중생대에서는 다시 이러한 판게아가 분리되고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대로 넘어가면요, 약 2억 5,200만 년 전에서 6,600만 년 전까지의 시기를 말하는데,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생대 끝날 때쯤에 판게아가 형성되고 중생대 시작하고 이제 판게아가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활발한 화산 활동 등으로 대기 중에 온실기체 양이 증가하였고 결국 따뜻해졌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온실기체 처음 들어본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온실효과 할 때 그 온실기체거든요. 온실기체는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메테인도 우리 온실기체 중에 하나인데, 온실기체 왜 따뜻해졌을까? 한번 원리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태양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말을 하죠. 그거를 지구가 일부는 튕겨냅니다. 뭐 빙하나 그런 거에서. 그 다음에 일부는 이런 식으로 흡수를 했다가 다시 방출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지구 복사 에너지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쿨하게 그냥 받은 만큼 우주로 방출되면 문제가 없지만, 대기 중에 있는 온실기체, 뭐 이산화탄소, 메테인들이 이 방출된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흡수한 것을 또다시 방출을 하게 되는데, 지구 입장에서는 태양에서만 이렇게 에너지를 받다가 온실기체로 이렇게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받아요. 그러면은 더 따뜻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것을 온실효과라고 말을 하고요. 이 시기에 온실기체 양이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온실효과 더 일어날 거고 따뜻해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뜻해지니까 뭔가 생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대 말에 대멸종 이후 살아남은 적은 수의 생물들에게는 멍멍이 이득, 개이득이라는 거죠. 따뜻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생대의 특징을 한번 볼 건데, 해양에서는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육지에서는 공룡, 파충류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룡 어디에 사는 거죠? 그렇죠. 육지에 사는 거죠. 우리 오존층이 생기고 따뜻해지니까 우리 육지에도 이제 슬금슬금 생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바로 공룡이 이제 출몰을 한다라는 거. 또한 건조한 환경에서 잘 적응하는 은행나무와 같은 거시 식물 등이 숲을 이루었고요. 여러분들이 중생대에서 기억하셔야 될 화석 2가지. 첫 번째가 공룡이고요. 그 다음에 거시 식물의 잎, 그리고 하나 더, 암모나이트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암모나이트는 바닷속에 살았던 해양생물이에요. 뭐 오징어의 조상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간 중생대에 암모나이트도 살았다라는 거 살짝 숨가쁘게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요.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우리 TMI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포켓몬스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포켓몬 중에서 고대 화석 포켓몬이 있습니다. 얘는 투구라는 포켓몬인데요. 갑자기 포켓몬이 나와서 뜬금없죠? 이 투구에 도가물 선생님이 봤더니 3억 년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화석이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우리 3억 년은 어느 시기냐면요, 바로 고생대거든요. 46, 54, 25, 54랑 25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이때 3억년은 고생대예요. 그러면은 얘의 모습을 잠깐 볼까요? 우리가 봤던 고생대의 어떤 화석이랑 뭔가 비슷하게 생겼나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뭔가 줄 3개 있는 삼엽충이랑 뭔가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삼엽충을 모티브로 만든 그러한 화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감의 3억년이라는 걸 제시했다라는 것은 정말 디테일하게 이 만화를 만들었다라는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켓몬은 암라이트라는 애거든요. 물대포를 쏘는 그러한 포켓몬인데 얘 도감을 보니까 먼 바다에 살고 있었던 10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포켓몬이다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보았던 이런 식으로 암모나이트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얘는 암모나이트를 뭔가 모티브로 딴 포켓몬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선생님이 포켓몬 소개해 보았고요. 우리 중생대에서 이제 신생대로 넘어갈 건데 중생대 말이 어떠한 일 때문에 멸종을 했냐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현재 우리 교과서에서는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멸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의 근거는 뭐냐면은 우리 이리듐이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그 원소는 지구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원소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생대에 해당하는 그 땅에서 이리듐이라는 원소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뭔가 우주에서 무언가 날라와가지고 멸종이 한번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튼간 이 시기에 소행성 충돌로 기후가 급변하였고요. 혹독한 환경 변화로 거대 육상 파충류인 공룡을 비롯한 많은 생물들이 싹 멸종을 하게 됩니다. 일부 살아남은 작은 포유류들은 번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과 이제 기회를 갖게 된 거고요. 이제 신생대로 넘어가면은 6,600만 년 전에서 현재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대서양과 인도양이 더욱 확장되었고요. 대륙과 해양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면서 오늘날과 같은 분포를 이루게 되었고 기후가 다양해졌습니다. 대륙이 하나로 이렇게 뭉텅이로 있으면은 같은 기후를 가질 텐데 현재처럼 미국이 있는 아메리카,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아시아,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식으로 퍼져 있으면은 다 기후가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와 뭔가 비슷한 이런 분포를 나타내는데 이때가 바로 신생대다라는 거. 대기 중에 산소가 이제 더욱더 풍부해지고 왜냐면 육상에도 뭔가 식물 살 수 있으니까 광합성 더욱더 활발하게 하겠죠. 그 다음에 몸집이 큰 포유류들이 번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우리 파충류가 살았던 중생대에서 이제 포유류의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육지에서는 매머드를 비롯한 대형 포유류들이 이제 번성을 하였고 속시식물이 등장을 합니다. 속시식물이라는 것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속에 씨앗이 있는 그러한 식물인데요. 신생대에 이러한 속시식물이 번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양에서는 우리 화폐석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화폐석이라는 화석 좀 이따 그림으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신생대 말에는 인류가 이제 새롭게 출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생대의 화석 같이 볼 건데 첫 번째 매머드입니다. 그 다음에 화폐석인데요. 가운데 있는 거는 뭔가 화폐, 동전처럼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동심원을 이루는 그러한 화폐석인데요. 얘는 뭔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해양생물이라고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은 속시식물의 잎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생대까지 살펴보면은 우리 현재까지 어떠한 변화를 거쳤으며 어떠한 생물들이 살았는지 다 알아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6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화석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룡, 그 다음에 스트로마톨라이트, 그 다음에 조개, 그 다음에 삼엽충 화석이 있는데요. 우리 공룡 어느 시대 살았던 생물이죠? 그렇죠. 우리 중생대에 살았던 생물이죠. 그 다음에 생물이 살던 당시의 환경, 공룡이 발견되었다. 그러면은 육지 바로 나와줘야 되는 거죠. 육지 환경이다. 그 다음에 우리 스트로마톨라이트 성캄브리아 시대 아까 보았습니다. 출발할 때 이 당시의 환경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우리 해양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얕은이라는 말을 붙여주면 좋긴 한데 아무튼간 해양 환경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조개는 신생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삼엽충 고생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얕은 해양 환경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물들이 뭔가 해양 속에 있고 우리 공룡과 같은 애들은 육지에 있었구나.
이러한 특징들을 한번 보았고요.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인데 우리 대멸종입니다. 지금 교과서, 여러분들 교과서 다 가지고 계시죠? 207페이지에 새로운 시작 대멸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그래프를 보면은 여러분들 X축과 Y축 항상 제일 먼저 봐야 되거든요. X축 보니까 지금 지질시대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Y축 보니까 생물 과해수 이렇게 세모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은 뭔가 생물수가 확 줄어든 게 보이죠? 이때 대멸종이다라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부분 빨간색 동그라미로 칠한 부분에 엄청난 수가 멸종된 게 보이시죠? 우리 지질시대에서 대멸종은 최소 5회 정도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구상에서 거의 동시대 절반 이상의 생물이 사라지게 된 사건을 우리 대멸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번 이상 일어났고요. 대멸종의 원인으로는 이러한 이유가 있어요. 산소가 갑자기 감소했거나 아니면 기온이 갑자기 변화했거나 아니면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거나 낮아졌거나 이런 식으로 급하게 뭔가 변해가지고 생물들이 적응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대멸종에서 살아남거나 새롭게 등장한 종들은 비어있는 공간에서 빠르게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파충류, 공룡이 멸종하고 포유류가 번성했다라는 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멸종 나와 있는 부분은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사륙, 오사, 이오륙 즉 지질시대를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것들을 나눈 큰 기준은 화석이 많이 산출되냐 아니면 산출되지 않느냐 가지고 성캄브리아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3개 나눴고 이 3개 또한 한번 멸종하고 다시 살아남고 한번 멸종하고 다시 살아남은 그러한 것들 생물의 변화랑 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대의 선생님이랑 정리를 해보았고요. 여러분들 암기량이 많아 보이지만 선생님의 굵은 글씨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었는데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이라면은 다 밑줄 그으면서 들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긴 수업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